오늘의 기록은 시작부터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다. 나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가족을 버린 자이다. 나는 불효자이자 죄인이다. 내 이름은 이정우, 그리고 이 시대가 내게 부여한 이름은 밤의 그림자, 달물이다. 이 낡은 잡화점 아래 나는 불꽃을 숨기고 있다. 그 불꽃이 나를 태워버릴지라도 나는 오늘 이 일을 기록해야만 한다. 1939년 9월 12일. 맑음. 그러나 내 안은 폭풍 후. 요 며칠 종로통은 시끄러웠다. 군수 물자, 수송 때문인지 순사들의 감시가 전보다 2배는 늘었다. 겉으로 나는 그저 낡은 나무 상자들을 정리하고 쌀과 비누를 파는 무심한 차파점 주인일 뿐이다. 손님들은 내 굳은 얼굴을 보며 장사 속이 없다 수군거리지만 그들이 모르는 차파점 아래의 비밀을 생각하면 나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를 비추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소리, 그 째깍거리는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날카로운 모처럼 심장을 찔러왔다. 3달째 고향에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보낼 수도 보내서도 안 된다. 나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닿는 순간 그들이 짊어질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새벽이 전해준 쪽지는 나의 평온한 위장 아래 균열을 일으켰다. 붉은 먹으로 쓴 최종 결행 D-7 네 글자. 일본군 군수 물자, 포간소를 완전히 파괴하라는 최상위 지령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임무는 성공한다면 역사에 남겠지만 실패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다. 나는 이 폭약 더미를 짊어지고 내가 파괴해야 할 것은 단지 저들의 포간소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기다리는 모든 희망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차파점 깊숙한 곳, 흙바닥 밑에 숨겨둔 폭약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덩어리, 그러나 곧 뜨거운 불꽃으로 변할 운명을 가진 아이러니. 1939년 9월 13일. 흐림. 어제 받은 지령의 무게는 잠을 앗아갔다. 목표는 용산 군수 물자, 포간소의 핵심 탄약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며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 보관소는 전쟁 물자의 심장부였다. 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내 임무다. 아침 일찍 새벽에 와서 폭약 운반 경로를 논의했다. 어린 아우의 눈에는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짊어진 무게가 2배가 됨을 느낀다. 나는 이미 가족을 버린 죄인인데 이 어린 친구마저 내 곁에서 불꽃에 휩싸이게 할 수는 없다. 그때 실수였다. 새벽이 서둘러 나가려다 실수로 계산대 위에 회중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짧은 소리. 나는 소리보다 시계의 멈춘 바늘을 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새벽은 당황하며 죄송하다 사과했지만 나는 그에게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나를 고향과 연결해주던 마지막 상징, 나의 시간을 기록하던 마지막 증표가 깨졌다. 부서진 시계는 멈추었으나 내 운명의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향한 회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임무뿐이다. 낡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나는 이 시대의 칼이 되기로 코독한 사투를 결심했다. 내 삶이 끝나더라도 이 임무는 끝나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다. 1939년 9월 15일. 안개. 오늘은 이시야마 순사가 차파점에 들렀다. 그는 매번 이유 없이 들러 물건을 뒤지고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거리고 내 존재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오늘 나에게 요즘 조선인들 사이에 수상한 움직임이 많다더군. 차파점 주인장은 그저 장사나 잘하면 돼. 라고 나직이 경고하고 갔다. 나는 차가운 웃음으로 응대했지만 심장은 이미 흙바닥 아래 폭약처럼 진동했다. 작은 마련을 위해 아끼던 물건 몇 가지를 처분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나의 평소 행실과 맞지 않는 작은 변화 하나도 저들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고독하다. 폭약은 준비되었고 날짜는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 나는 밤마다 홀로 차파점 지하실로 내려간다. 흙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곳. 그곳에서 나는 폭약을 다듬고 도화선을 연결한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이 시대에서 가장 고립된 인간임을 깨닫는 시간이다. 나는 이곳에서 조선의 독립을 꿈꾸지만 저 문 밖의 사람들은 내가 그저 쌀 파는 늙은 노총각일 뿐이라 생각한다. 내가 만약 붙잡힌다면 나의 고독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의 얼굴에 배인 그 순수한 흙냄새를 다시 맡고 싶다. 하지만 그 순간 이시야마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경고가 다시 내 귀에 울린다. 나는 물러설 수 없다. 1939년 9월 17일. 바람. 밤늦게 잡화점 뒷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새벽이었다. 그는 쫓기고 있었다. 순사 2명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를 지하실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잡화점 앞을 지나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했다. 새벽은 위험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나의 고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어린 아우는 내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내가 고립된 것이 아님을, 내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가 지하실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틀 전 깨졌던 나의 회중시계였다. 그는 밤새도록 시계를 고쳤다고 했다. 형님, 저는 형님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형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톡촉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그에게 내일의 임무를 수행하면 자신은 조직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가족을 지켜달라는 유언과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내게 다시 희망의 동력을 주었다. 내 몸이 불꽃이 되더라도 남겨진 내 사람들, 그리고 이 새벽 같은 아우가 내 뜻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단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이들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다. 1939년 9월 19일. 임무 실행일 새벽. 폭약은 준비되었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벽에 전달받은 정보는 핵심 조달 루트가 어젯밤 일본군 수색대로 인해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것이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우리는 짐을 이고 가장 혼잡하지만 감시가 덜한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 통로를 급히 택해야 했다. 낡은 보자기에 폭약을 숨긴 채 새벽과 나는 서둘러 걸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장 어귀, 그곳에서 나는 결정적인 시련을 만났다. 시장을 지나던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었다. 어머니는 낡은 광주리를 챙기느라 아이를 놓쳤고 아이는 뒤를 따라오던 내 발치에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붙잡았고 순간 아이의 얼굴이 고향에 두고 온 내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있음을 깨달았다. 아이는 해맑게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이의 작은 볼을 잠시 쓸어주었다. 그 작은 체온, 그 순수한 눈빛. 그것은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나를 붙잡는 촉새였다. 멈춰. 내 안의 목소리가 외쳤다. 이 폭약이 터지면 너는 이 아이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만든 이 시대의 폭력과 다르지 않다. 나는 잠시 비틀거렸다. 임무를 포기할까? 아니, 다시 돌아갈까? 새벽이 나를 흔들었다. 형님, 시간 없습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나는 이제 폭탄을 짊어진 테러리스트다. 그 아이의 눈빛은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1939년 9월 19일. 정오. 우리는 목표 지점인 용산 군수물자 포간소 근처 폐가에 숨어 들어갔다. 나는 쌍안경으로 포간소 내부를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철옹성 같은 건물이었다. 폭약 설치 지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살피던 중 새벽이 가져온 내부 정보의 최종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나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목표물 인근 막사에 수백 명의 조선인 노무자들이 강제 동원되어 있다. 폭파 시 인명피해 불가피. 나는 손을 떨었다. 목표는 일본의 군수물자 파괴였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있었다니.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닌 동포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 상황. 나는 차마 이 진실을 새벽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내 양심이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것은 역설이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동포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이 운명.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내가 파괴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옥 같은 진실에 직면했다. 나는 일기에 썼다. 만약 이 폭발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된다면 독립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단지 저들의 폭력에 맞서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인가? 손에 쥔 회중시계가 다시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결행까지는 2시간 남았다. 나는 이제 운명의 기로에 섰다. 1939년 9월 19일. 해질녘. 나는 새벽에게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새벽은 충격과 분노로 떨었으나 이내 결의를 다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폭파는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노무자들을 희생시킬 수도 없다. 최종 결정은 양동 작전이었다. 새벽이 예정된 폭파 지점에 폭약을 설치하는 동안 나는 다른 길로 군수품 차량을 폭파시켜 대대적인 소란을 일으킨다. 이시야마 순사와 일본군들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켜 새벽의 노무자들을 대피시킬 짧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는 곧 나의 희생을 의미했다. 나는 일기에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했다. 아들아, 너의 아비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샀다. 나의 시간을 너의 영원한 자유와 바꾸었노라. 나는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꺼내 새벽에게 건넸다. 이것이 나의 시간이다. 너는 이 시간을 살아야 한다. 새벽의 눈물은 뜨거웠다. 폭약이 든 낡은 가방을 짊어지고 나는 폐가를 나섰다. 나는 이제 이시야마 순사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그 수상한 조선인이 되어 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 몸이 불꽃이 되어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마지막 행동을 위해 저물어가는 해를 등지고 뛰기 시작했다. 1939년 9월 20일 아침. 쿵. 전날 밤의 폭발음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하다. 새벽의 기록이다. 폭발이 일어난 다음날 새벽, 나는 정우 형님이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폐가로 돌아왔다. 폐허가 된 군수 보관소 인근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우 형님의 양동 작전 덕분에 노무자들이 무사히 대피했고 우리 조직의 임무도 완수되었다는 것을. 나는 폐가 잔해 속에서 흙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잡화점 주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일기장과 정우 형님의 회중시계를 발견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정확히 어젯밤 정우 형님이 군수 차량을 향해 돌진했던 그 시간에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멈추었으나 새벽은 온다. 나는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형님의 멈춘 시간은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흐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시야마 순사는 정우 형님의 희생 앞에 모든 단서를 놓쳤고 세상은 그를 단순한 폭파범으로 기록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고독하고도 위대한 달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멈춘 회중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다시 흐른다. 다만 멈춘 채 남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나는 형님의 뜻을 이어 고향의 가족들을 지키고 이 시계를 다음 세대에 독립된 시간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것이다. 새벽은 오고 있다.